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집 외벽에서 물이 새요. 바람 피워놓고 적반하장. 손님 때문에 독감에 걸렸어요. 도박빚이 감당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돼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알려드릴 법안은 무엇인가요? 네, 최근 가장 떠오르고 있는 이슈인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서는 여야 간에 지금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그중에 여러 법안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관리법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그럼 양국관리법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예, 양국관리법은 1950년부터 양국의 그 수요와 가격을 조절하고 배급과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입니다. 여기서 양국이란 미국, 맹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또한 이제 양국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관리하는 관리 양국과 양국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간 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공공비축 양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양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그 배경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그 2021년도에 그 양국의 가격이 그 20kg당 55,107원이었는데요. 네. 그 대비해서 이제 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20kg당 46,941원으로 24.9%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이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한 건데요. 이로 인해 신곡 수확을 앞둔 벼재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고, 이에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쌀값 회복과 양국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시 이원택 의원은 쌀 농가가 무너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위기는 불보듯 자명하다면서 쌀 가격 하락 또는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또 쌀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관리법 개정을 시급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네, 2023년 4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던 이 양국관리법인데요. 국회 본회의에 어떻게 다시 회부가 된 건가요?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
거부권 행사했던 같은 달 4월 13일에 이제 법안이 또 한 번 부결이 되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이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반영한 제2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에도 이제 정부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거센 상황이어서 이에 이제 2024년 1월에 한층 더 완화된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 농림축산 이제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야당의 주조로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요. 여당은 직회부에 반대해서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은 야권 의원들에 의해 무기명 투표에 붙여졌고, 그래서 농해수해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지금 의결이 성사된 상황입니다. 네. 이 해당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좀 살펴주시죠.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존의 시장 격리제 대신에 목표 가격제를 도입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네. 쌀 기준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양곡관리법이 초과 생산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의 전량 매입이 자동으로 결정됐었다고 한다면요.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수준의 심의를 통해 매입을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거나 쌀값이 전년 대시 5에서 8% 하락했을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이제 야권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제2양곡관리법에 대한 여당 측의 반대가 생각보다 좀 거센 것 같은데요. 이토록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게 과잉 생산을 부추긴다는 것을 이유로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쌀값이 오히려 크게 하락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소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매우 낮은 밀생산 기술과 같이 미래농업 경쟁력을 높여줄 기술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이 과도하게 양곡관리법에 쓰여서 이제 농림식품부에 따르면은 이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입한 양곡의 판매 손실 추정액은 보관기용까지 포함해서 4조 3,913억 원입니다. 네. 이는 이제 연평균 7,319억 원의 국가 재정이 양곡관리법에 따라 소실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쌀 초과 생산량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실비용 또한 이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양곡관리법은 그 농민들의 소득과 생존권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국제 농산물 시장이 불안정하여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곡의 공급량 확보가 어려울 때 국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쌀의 자급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또한 농사짓기 전에 경지 면적을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부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투입될 거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의 의견 모두 좀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논의가 더욱더 경쟁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이 더 궁금합니다. 네, 그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MBS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응답이 51%였고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 의견이 38%로 집계가 됐으며 모름 무응답은 10%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에 비해서 13%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았습니다. 네, 법 개정을 놓고 양측의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서 농민들의 생활 안정, 또 국민들의 식량 안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희 딸이 작년에 빌라를 샀는데, 네. 그게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물이 이제 베란다 쪽에서 좀 새고, 그리고 이 천정 쪽에서 작은 방, 그 베란다랑 붙은 작은 방에서 천정에서 물이 새서, 네. 그 윗집하고 얘기를 했는데, 윗집이 협조를 잘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래서 급해서 사람을 불러서 봤는데 외벽이 문제인 것 같다고 몇 분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빌라 동 외벽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가 책임이 있다고 내가 들은 게 있어서 이제 그 반상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공지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네. 지금도 이제 이제 비가 오면 조금씩 스며들고, 이제 문제는 태풍이 오면은 그 방 안까지 물이 새서 들어오니, 이거 어떻게 이제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뭐 소송을 해야 되나. 그래도 소송하자니 소송 비용도 들 것 같고, 혼자 감당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네, 목돈을 들여서 주택을 구입하셨을 텐데 물이 새서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근데 구입하실 때는 그 물이 샌다는 걸 모르고 매매를 하신 모르고 거죠? 했어요. 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릴 게 있는데요. 네네. 예, 우선 지금 빌라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건설 연도가 언젠지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다 하더라고요. 아, 30년 가까이 되셨어요? 네. 예, 저 그리고 아까 이제 사람을 불러서 지금 누수를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네. 외벽에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신 걸까요? 그러니까 외벽 균열로 인해서 외부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실까요? 아니면 네, 외벽에 크랙도 이렇게 좀 많이 있고, 네. 이게 젖벽돌이다 보니까, 이게 물을 이렇게 먹어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보니까, 사람들이 외벽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외벽 자체에 균열이 있기도 하지만 예, 혹시 많이요. 다른 이제 뭐 시설 공사가 잘못돼서 외벽으로 물이 이렇게 젖어서 들어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진 않으실까요? 어떤 시설 공사인지. 예, 제 말이 이제 뭐 마감이나 아니면 급수나 배수 공사, 방수 공사나 이런 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벽 자체만 문제인 게 아니라 다른 시설 내부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배관이나 이런 쪽은 네, 맞습니다. 아니라.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네. 수도 관련된 그것도 보셨는데, 네. 수도 쪽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누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외벽 자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력 구조상 하자의 가능성이 높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수 이제 하자가 시설 공사상 하자랑 내력 구조상 하자랑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시설 공사상 하자 같은 경우는 하자 담보 기간이 이제 2년에서 5년 정도고 내력 구조도 사실 하자 담보 기간은 1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자 담보 기간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저희 이제 그 사업 주체 시공사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 기간인데요. 예, 지금 하자 담보 기간은 끝났지만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이제 하자 담보 기간 이후인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전유 부분이냐 공용 부분이냐에 따라서 전유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은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 세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 공용 부분 하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를 책임을 지는데, 통상 저희 외벽은 지금 공용 부분 하자로 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기술업자를 부르시긴 했는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외벽이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하자가 또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누수 원인이 정확하게 외벽이 아니거나 뭐 다른 거의 가능성도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일단 외벽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자 담보 기간은 끝나셨고 담보 기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단에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예. 네, 근데 네. 거기는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고 그래서 네. 협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실무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세요. 다른 세대들도 좀 이제 이게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련 조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통상 그 내부에 관리 규약이 있으실 거예요. 예, 관리 규약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관리자가 없어요. 그건 관리비도 안 걷더라고, 거기는. 아, 관리비가 없고 관리자가 네, 없으시다. 보통 통상 이제 보통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는데, 네. 거기는 관리비 자체를 사람들이 다 안 내서 안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관리단이 제대로 없다라고 하면 관리단 구성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선제적인 지금 상황이긴 한데요. 뭐 그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이제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국토부예요? 네, 국토교통부에 이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조정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네. 소송을 하는 건가요? 소송은 아니고, 이제 지금 이제 관련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지금 정확히 이 하자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단도 없으시고, 원래는 이제 관리단 구성이 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단기간에 좀 어려우시거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빌라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러면은 이런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예, 아무래도 이 관리단이 구성이 되면서 서로 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조사인이 나와서 조사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하자 감정도 자세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3자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니까 좀 더 이렇게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조금 보니까 감정하는데 돈이 든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누수가요, 지금 아마 피해가 좀 막심하실 거예요. 아마 외벽에 이렇게 누수가 오고 하면 곰팡이도 있고 좀 힘드신 부분이 많은데, 네. 누수가 항상 이 피해에 비해서는 좀 감정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조정 신청을 이제 권유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게 비용 같은 게 이제 좀 덜 들어가셔서 그런 거고, 만약 소송을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자 감정이 필요하면 하게 되면 감정료가 일부 들어가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들고, 또 그때도 이제 하자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실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해관계인들 부분 함께 얘기하셔가지고 좀 조정을 하시고 조율하시는 게 필요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네. 이제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제 우리 집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집도 조금씩 새는데, 그냥 사나 봐요. 네. 그냥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 불러갖고 좀 와서 얘기를 해보자 이랬는데, 아무도 안 오고, 연락도 없으시고, 그러니 마음 급한 우리가, 또 태풍이 오면 물이 또 새갖고, 물이 셀 정도가 아니고 물이 떨어지는 정도니까, 네. 그냥 살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송을 하기는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가 이제 일단은 내가 내 돈이 들어가서 소송을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다른 방법으로 각 세대에다가 이렇게 분담을 해달라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냥 얘기하셨는데 지금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토교통부에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시는 방법이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결국은 사실 좀 민형사상 조치를 좀 취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소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소송 비용이 그거 하는 비용이나 비슷할 것 같으니 이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국토 같은 경우는 국토 뭐라 그러셨죠? 거기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적어서 주시면 그래서 사건 접수하시는데 비용이 뭐 별도로 들지 않는 건데요. 다만 이제 나중에 하자 감정을 그 중간 단계에서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좀 비용이 소요되실 수는 있으세요. 얼마쯤 소요될까요? 근데 이제 그게 각각 다 다른데요. 예, 근데 그 이제 누수의 정도에 따라 다르시긴 하세요. 좀 누수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으로만 듣고 뭐 사진이나 아니면 실제 현장을 보지 않아서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또 업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감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가가 너무 비싸면 우리가 그것도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금 4층 건물에 3층이거든요. 그 4층 같으면 옥상이 문제라고 하겠는데 3층이니까 옥상은 또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층이니까 지금 4층하고 3층 그 라인만 저희 집하고 그 위에 집만 이렇게 외벽을 그 세는 부위라도 좀 해볼까 하는데 그것도 한 4,500 얘기를 하셔서 네. 4,5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사실 당연히 부담되는 금액이실 텐데 그러니까요. 일반 통상 저희 누수 사건 이렇게 제가 실무에서 할 때 보면은 피해액이 또 그렇게 큰 건 또 아니시긴 하거든요. 약간 아니 그래서 보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하면 저희가 견적을 한번 봤는데 한 700 정도 나와요. 네네. 이제 한 면만 물 새는 쪽만이라도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협조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급하면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태풍이 오니까 급하면 그 4층 그 바로 윗집하고 우리 집하고만이라도 하게 되면 만일에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그거를 하게 되면 세대에다가 그거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통상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게 외벽이 공용 부분인 것이고 그렇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사실은 이 비용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시긴 한데요. 그렇긴 한데 관리단 구성도 안 돼 있으시고 하니까 일단은 어쨌든 관리 주체가 존재는 할 거거든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 그분 상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수도 요금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얘기를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발상회를 한번 전번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얼마 며칠 전에 아무래도 이번에 태풍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반성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 이랬더니 뭐 사람들이 돈 내는 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막 이런다고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뭐 거기 관리인도 아니고 그냥 수도 요금만 이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국토교통부나 그런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저기 조정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이거는 이제 사안마다 다른데요. 보통 그걸 좀 이제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소 몇 달 이상은 걸리십니다. 그때 되면 또 태풍 와갖고 좀 물 쓸 텐데.
네, 그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하고 위 집만 했을 경우 내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 네. 세대에다가 이 수리비를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 공용 부분 하자가 정확히 맞다면 그게 네.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아니라면 전유 부분 하자라면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한 세대 상대로 하는 거고 공용 부분이 맞다면 입주자 대표인이나 관리단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예, 그래서 청구가 가능하신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지금 사안에서는 좀 이제 뭐 구성도 안 돼 있으시고 이래저래 좀 복잡한 사안이십니다만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청구를 한번 해보고 만일에 안 낼 경우에 다른 네. 방법을 찾아보는 게 예, 그게 맞는 좋으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상담자분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웃 간에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동주택인 경우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집 매매할 때 이렇게 네.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을 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이럴 때도 네. 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아, 네, 그 집을 구매했을 때 그걸 모르고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통상 많이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도 이제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자 담보 기간 이내라고 한다라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시공사 즉 사업 주체 상대로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그 보수 비용 같은 거를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담보 기간이 보통 이렇게 지난 경우가 많으세요. 사안 같은 경우도 아까 30년이 넘으시고 해서 이렇게 구속이니까 넘게 되면 더 청구하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시죠. 예, 그러니까 사업 주체한테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따라 달라지는데 전유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입주 다른 세대를 상대로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라 공용 부분이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단위에서 이제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데요. 예, 지금 원래 이제 통상 이제 누수에 이런 누수가 좀 피해는 굉장히 많은데 네. 예, 이거에 비해서 또 손해액을 산정하면 금액은 생각보다 또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막상 저희가 소송 진행하다 보면 감정 비용 또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냥 조정해서 많이 해결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하시게 되는 경우 뭐 하자 감정 비용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시면은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군요. 네. 네, 다양한 방안 제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분께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누수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누수 원인을 규명하려면 누수라는 게 또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런 이제 이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는 또 샜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이 안 샜다가 이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수가 발생할 당시 사진이나 증거를 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시간별로 이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고 그 누수 원인이 될 만한 것 관련해서도 그 기술자분 이런 그분 관련해서 만약에 누수 이제 원인을 이제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이렇게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아내는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습니다.
그러다 저한테 들켜서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아내는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본인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동안 저는 일하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전담했고 가끔 아내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해왔기에 제 명의로 된 예금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주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내가 호스트바에 간 것도 모자라서 호스트와 사적인 만남까지 가진 건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외도 정황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그 경제적 파탄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이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이 돼서 네. 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시고요. 또 외도 정황 같은 경우에는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해서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부정행위를 잘 입증하시면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한 행위로 인정돼서 이혼 사유로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전혼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도 여쭤보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전혼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는데요. 네. 다만 전혼 자녀에 대해서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을 하셨다고 하면은 양육비 지급을 하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면서 이제 그 파양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친양자 같은 경우는 파양이 좀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단순 이혼만으로는 파양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요. 친양자 입양을 하셨다고 하면은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부정행위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호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좀 확보해야 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네, 그 상담자가 신청인이고 그리고 또 아내 혹은 호스트를 피신청인 그리고 호텔을 증거 소진으로 해서 네. 호텔이 소지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증거 보전 결정이 나오고 이를 집행하여서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CCTV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그 CCTV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다만 통상 호텔의 경우 CCTV 보관 기간이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요. 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상담자께서 살림뿐만 아니라 틈틈이 아내분의 일도 도와주셨단 말이죠. 그럼 재산 분할을 할 때 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될까요? 네, 반영이 됩니다. 네. 상담자께서 살림을 하신 부분 그리고 아내 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기여도로 인정이 돼서 재산 분할할 때 그 비율을 정할 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내가 호스트바에 출입하면서 상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유흥비로 돈을 탕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 즉 채무 같은 경우는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 또는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서 이룩한 채무 이건 경우에만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사항 같은 경우 아내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지금 이제 유흥비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일상 가사와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서 소유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자님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분께서 돌연 예금 반환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현재 예금은 상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생활비였죠. 아내가 준 돈이라는 이유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상담자님이 아내분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자님께서 지금 생활비도 되셨지만 아내 사무소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소득을 이제 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는 상담자님의 기여를 통해서 형성된 예금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아내분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현재 아내분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혼 관련해서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유책 배우자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쌍방이 사실상 혼인 유지의 의사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은 그 쌍방이 지고 있는 책임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혼인 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으로 인정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호스트가 아내분에게 대가를 지불받고 호텔에 간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호스트가 대가를 받고 지금 아내와 호텔에 갔다고 할지라도 지금 부정행위를 한 건 맞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상담자와 아내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 상간자, 즉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또는 숙려 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더 이상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이혼 소송 도중 또는 숙려 기간 중에 외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상간자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미 그 전에 별거를 오래 했을지 아니면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달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결국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거든요. 이게 이미 파탄이 인정되면은 사실은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지라도 기각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원하면 언제든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데요. 정확한 기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이제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제척 기간 내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혼을 준비할 때 명심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이혼을 소송을 많이 이렇게 맡다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친권이나 양육권을 어떻게 정할지, 재산분할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이제 친권, 양육권 이 부분 누가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 경우 면접 교섭권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겠고, 또 재산분할 해서도 이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또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 관련된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부정행위나 외도 같은 경우에 증거를 잘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증거보정 신청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적법하게 잘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녹취록, 뭐 대화 내용, 카톡 이런 것들도 전부 잘 이제 수집 잘 해서 증거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웨딩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 예비 부부가 저희 예식장을 방문했습니다. 둘 다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는데요. 제가 몸 상태는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지만 괜찮다고만 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로 함께 예식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이후 부부는 결국 예식을 예약하지 않고 더 알아본다는 핑계를 내며 예식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문제는 이후 심한 독감에 걸렸다는 겁니다. 제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봐도 그 부부가 제게 독감을 옮겼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요. 사람을 계속해서 상대해야 하는 제 직업의 특성상 당분간 휴직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이 예비 부부를 찾아내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예비 부부가 일부러 독감을 옮긴 것은 분명 아닐 테지만 이로 인해서 상담자께서 큰 피해를 입은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독감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비 부부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독감을 감염시키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만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안 같은 경우 이 예비 부부가 독감을 감염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워서 사실상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지만 괜찮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약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괜찮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뭐 숨기려는 의도가 뭐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가 이제 어떤 공공의 장소였고 또 이 삼당자님을 특정해가지고 만났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고 네. 그냥 우연히 지금 예식장을 방문했다가 상담자님을 만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을 또 고의적으로 뭐 독감을 감염시키려겠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만약 끝까지 상담자께서 해당 예비 부부를 찾아내고자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찾아다니는 경우 역으로 좀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좀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면 좀 오히려 문제가 되실 수 있는데요. 네. 자동차 블랙박스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 형법 제321조 자동차 수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처럼 무리하게 다니시면 좀 역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상담자가 일을 못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을 걸어서 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 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신데요. 그 예비 부부에게 일단 고의는 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과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비 부부 행위에 의해서 상담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부분 인과관계가 입증이 명확히 되셔야 하거든요. 근데 좀 인과관계 입증이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사실상 받아들여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 예비 부부가 독감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상담자분의 위생 문제로 독감에 걸린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상담자님께서 이 예비 부부를 이제 객관적 사실에 반해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무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 무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안 같은 경우 뭐 일단 별도로 만약에 지금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걸 가정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 네. 만약 지금 사안에서 지금 상담자님께서 예비 부부를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사 수사기관에 어떤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무고죄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독감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의무는 사실 없는 거죠? 네. 그 독감에 걸린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는 사실상 없는데요. 하지만 독감에 걸린 것이 맞다면 도의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담사님 말고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손님이 더 있다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요. 지금 이 독감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전파를 시켜서 감염을 시켰다 이 사실이 뭐 허위 사실 유포라거나 아니면 위계 또는 위력 이런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이런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는 사실 이런 일이 빈번했을 텐데요. 당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당시에 버스, 지하철,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안마시술소에서 이제 마스크 미착용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고 또 과태료 150만 처분까지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사안만으로 사실상 뭐 예비 부부를 처벌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시거든요.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알게 돼 한동안 미친 듯이 그것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중에 있던 제 돈으로만 했지만 돈이 바닥난 후로는 대출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며 살았는데요. 때문에 어느새 도박빚만 2천만 원 가까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학자금도 600만 원가량이 남아있고 밀린 월세, 관리비, 통신비 등만 해도 2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이라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고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입에 풀칠하는 것마저 힘겨운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무려 3천만 원 가까이 빚이 쌓였습니다. 일반적인 대학생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요. 이 경우 도박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인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그 도박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이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면책 이력, 즉 파산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 이상이 경과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네,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우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좀 어려우신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직업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좀 증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런 자산을 증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 절차와 꼭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서류로는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 증명 서류, 변제 계획안,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현재 소득이 적어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담자에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채무자한테도 어떤 좀 자산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자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막 강제 집행을 좀 급하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뭐 자산이 경매로 헐값에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좀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담자가 불법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부분이 좀 걸리는데요.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지고 있나요? 네, 그 불법 토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또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요.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도박을 한 건데요. 그 경우 형법 246조 도박죄에 해당을 해서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거든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국민연금 같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 횡령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당장 필요한 생활 자금도 꽤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생활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저생계비 이상의 어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 채무자가 변제하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 충당이 가능한 사안이긴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생계비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제 잘 조율을 해서 좀 생계비를 늘려서 이 변제금을 좀 생계비를 많이 제외하고 충당하는 식, 변제 기한을 늘리는 방식, 이런 조율이 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조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회생을 할 때 어떤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안 같은 경우 상담자님이 대학생이고 해서 자산도 좀 많지 않으시고 해서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 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런 충족을 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도 좀 잘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런 사정을 잘 정리하는 경우에 채무 감액도 가능하시고 또 변제 기한 늘려서 이렇게 변제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좀 잘 좀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개인회생을 한다는 건 돈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소득 증빙이 왜 필요한 걸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개인회생 같은 경우 돈이 없는 게 맞는데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변제를 하겠다 이걸 말해서 채무를 감면받고 이런 제도인 건데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다라고 해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고서는 변제하려는 의사를 충분히 보여줘야만 이제 채무 감면이나 변제 기간 늘려주거나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집행을 막거나 이런 식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소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